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보건교육 기획 모형들을 비교해 보면 각 모형은 고유의 기획 단계와 순서, 초점 등을 설명하고 있어요. 각 모형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골격, 즉 기본 프레임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앨리스와 심넷이 개발한 보건교육 계획을 위해 제시한 보건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단계가 대상자 선정 및 특성 파악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보건교육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국가 정책이나 보건교육자의 관심 또는 보건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대상자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국가 정책으로 신체 활동을 장려할 때는 모든 성인 남녀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체 활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경우 신체 활동 실천율이 가장 저조한 연령대가 어딜까요? 한창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30대 직장인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악해야 할 대상자 특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수저, 예를 들면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두 번째가 대상자의 경험 및 지식 정도, 지역사회, 문화적 배경, 대상자 태도 및 동기 정도, 교육 방법에 대한 기대 정도와 경험 여부, 대상자의 교육 수용 능력,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연령이나 성별,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수준, 직업, 건강 수준, 장애 정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자의 보건교육 요구, 니드를 어세스하는 거예요. 보건교육을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보건교육 요구 정도를 사정하는 과정이고, 보건교육의 요구도는 역학자료나 사회 및 환경지수, 전문가 의견이나 대중의 여론을 근거로 파악을 해야겠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때는 제한된 인력, 자원, 시간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대상자의 학습 요구를 사정을 해야 돼요. 보건교육 사업의 어떤 효과, 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 대상자의 현실적인 상황이 고려된 정보에 의해서 보건교육 사업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교육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교육 요구를 명확하게 사정해야겠죠. 보건교육을 계획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요구를 사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Need Assessment라고 하는데 4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어떤 기준과 표준을 정하고, 둘째, 어떤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셋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돼요. 자료를,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애널리시스 한다는 거죠. 넷째, 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서술, 그러니까 기술, 디스크립티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파악한 후 배울 수 있는 준비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세스먼트하고, 학습자의 준비성은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학습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준비되어 있어야 만족을 느끼고 교육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사전에 학습자의 신체적, 정서적, 경험적, 지식적 준비를 어세스먼트 해야 됩니다.
두 번째의 학습 요구 사정 방법이 있는데, 대상자 교육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요구 사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방법을 이용합니다. 교육 요구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보 수집 방법들을 적절하게 활용합니다. 첫 번째가 1차 자료 수집 방법에 면접이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 방법 또는 비공식적인 면담 방법. 구조화가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양식이나 틀이 있는 거고, 비공식적인 면담 방법. 비공식적인 것은 뭐 1대1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대상자에게만 얘기하는 거죠. 이 방법은 대상자의 높은 참여도와 또 응답률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구되는 것은 면접 기술이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겠죠. 대상자는 또 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의 관찰법,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현황과 더불어 환경이나 생활상 등을 통한 보건 문제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직접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해서 차창밖 조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법에 속하죠. 설문지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또는 개방식 질문을 위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준비하거나, 반구조화된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그 다음에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이렇게 해서 구조화된 설문지, 혹은 네, 아니요 하면서 그 밑에다가 이제 이유를 쓰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반구조화된 설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거나 면담 방식으로 대상자의 요구를 조사해서 또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비밀 보장을 위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기명 설문 응답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인데, 다단계 설문조사죠.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에요. 광범위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체화시켜 이에 대한 합의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집단 면담인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사업가, 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대표자 회의와 핵심 정보 제공자와 면담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자료 수집 방법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지역사회 내의 어떤 학교나 산업장,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등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차트라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집한 일반적 정보 및 특정 교육 대상자에 관한 어떤 데이터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기존에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사업 실적에 관한 기록지, 보건소 방문카드, 방문 간호일지, 의료기관의 진료일지 및 간호기록, 의사의 치료 경과 및 결과 기록지, 퇴원 교육 내용, 학교의 출결사항 및 건강기록지, 산업체의 사고 및 산재 보고서, 이런 것을 이제 어세스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차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이고 2차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학습자의 어떤 니드를 어세스먼트 한 후
자원은 한정돼 있죠. 한정된 자원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보건 문제 범위예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든가 어떤 지역에 송전탑을 세워놨더니 그 지역의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 그 지역에 아이들에게 갑자기 설사병이 유행되었다. 이런 거는 심각한 거죠. 대상 집단이 개인이나 가족, 특정 집단, 지역사회 전체 혹은 정책 결정자가 대상 집단이 될 수가 있고 연령에 따라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보건 문제의 효율성, 경제적 측면과 인력 자원을 고려해야 돼요. 즉 효율성이 높은 문제,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대상 집단의 접근 가능성, 교육 대상의 관심과 자발성 정도가 높은 문제여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효과적인 교육 방법, 즉 이용 가능한 자원을 할 수가 있는지, 전문가 협조가 가능한지,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보건교육의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3단계에서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면은 각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 목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목적이란 사업에 의도된 성취 결과를 표현하는 것으로 목적 설정 단계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적정 기능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는 진취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건교육 프로그램에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가 있죠. 하나는 명확한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서 보건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만큼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가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말하죠. 상위 체계와의 관련성, 논리성, 실현 가능성,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교육 목표 설정입니다.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변화되어야 할 지식이나 태도, 실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주된 경향으로 교육 목표는 지도 목표가 아니라 대상자인 학습자 중심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교육 목표는 학습자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보건교육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어느 영역이 바람직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를 목표에 제시해야 하죠. 두 번째가 교육 목표 분류인데, 집단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하는 데에는 일반적 학습 목표와 구체적 학습 목표가 있어요. 자, 일반적 학습 목표를 보면 구체적 학습 목표보다 위에 있죠. 상위 목표예요. 하위 목표인 구체적 학습 목표를 어떻게 한다? 컴프레hensive,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 학습 목표는 일반적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일반적 학습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구체적 학습 목표가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체적 학습 목표는 일반적 학습 목표의 범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자, 표 8-4를 보면 지역사회 남성 흡연자의 30% 이상이 금연을 실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 학습 목표는 보건교육 참여자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금연 실천을 위한 방법을 2가지 이상 설명하고
금연 실천을 위해 금연 일지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5번째가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도 들어가고 또 물적 자원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이나 정책 자원 등의 이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을 하는 단계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자 및 전문가, 자조 모임에서 성공 사례 유경험자가 있는지, 보조 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거고, 그 외에 시설 및 서비스, 정책과 계획, 교육 기자재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죠. 6번째, 보건교육 내용 및 방법을 계획하는 겁니다. 파악한 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우는 단계인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대상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교육자 자신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방법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보건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건데, 자, 교육 내용의 선정은 학습자가 배워야 할 내용이죠. 학습자의 수준이나 요구 사정, 교육 목표 도달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도록 내용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교육 내용 선정에 유념해야 되는데, 교육 내용 선정에 유념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와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겠죠. 학습자에게 꼭 필요하며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내용의 범위와 깊이의 균형이 적절해야 합니다.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이론이나 지식, 기술을 선정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가정과 지역사회 여건에서 요구되고 허용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보건교육 내용 조직인데, 교육 내용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교육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모르는 것으로,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이행되도록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교육 방법 선정이에요. 보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보건교육 방법은 학습자의 연령이나 수준, 흥미 정도, 대상 집단의 어떤 사이즈, 크기, 교육 내용과 목적, 교육 시간, 교육 시기, 교육 장소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보건교육의 방법별로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겠죠. 네 번째가 보건교육 매체 선정입니다.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체 선정은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인 접촉 방법, 캠페인과 더불어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이 되죠. 매체 활용은 학습 목표, 매체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 교육자의 매체 활용 능력, 물리적 환경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교육 매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매체별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번째 단계가 보건교육 평가 계획이에요.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계획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거쳐서 수립이 됩니다. 1단계가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의 구체화예요. 자, 평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한다면 보건교육 프로그램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죠. 자, 이거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첫 단계에서 외부 기관이나 내부 조직이 평가를 수행할 때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기술할 때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일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거의 없는 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평가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기준을 개발해야 돼요.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이나 측정 방법의 결정, 측정 결과의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가 기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단계는 보건교육 프로그램 평가 모형 선택이에요. 평가 기준이 결정된 다음에는 평가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등 평가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 모형 가운데 어느 모형을 선택해서 평가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전조사가 필수적인 평가 모형의 선택은 프로그램 계획 안에 평가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가 자료 수집 계획이에요. 평가 계획 수립의 네 번째 단계는 수행된 프로그램이 사전에 결정된 기준을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지 계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자료 측정상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이때 자료 수집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평가 도중에 자료 수집 방법을 잘못 변경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평가에 쏟은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5단계는 분석 및 보고 계획이에요. 평가에 쓸 자료가 계획대로 수집된 다음에는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분석 계획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미 결정해 놓은 기준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이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가운데 기준을 달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지적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보고서에는 첫째,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그리고 둘째, 평가에서 초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고 평가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그런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함께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독자가 누구인가도 고려해야 되죠.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수계층만이 알 수 있는 전문 용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무슨 컨스티페이션이라든가 프랙처 이런 거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 일상 용어를 쓰셔야 되고요. 프로그램의 효과는 무엇이고 프로그램의 목적이 각각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엔 보건교육 수행이에요. 첫 번째, 보건교육 계획안. 보건교육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죠. 보건교육 계획안은 교육 시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방법과 과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 계획서를 말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교육자 본인이 작성하여 자신의 계획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교육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합니다.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목이에요. 교육 내용에 따라서 제목이나 주제 혹은 단원명이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거나 지나치게 특수한 것은 피하고 학습자에게 관심을 끌만한 제목을 내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 선정은 학습 대상자의 특성과 교육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첫째, 제목식이 있고, 두 번째, 방법식, 세 번째, 문제제기 또는 질문 형태로 기술하는 문제식이 있어요. 제목식은 예를 들면 고혈압 관리법, 그러니까 교육의 주제를 나타내는 명사 형태로 기술하는 거죠. 둘째는 방법식인데 고혈압을 관리하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자라고 기술하는 것이고, 세 번째 문제제기 또는 질문 형태로 기술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교육 대상, 장소, 시간입니다. 교육 대상에는 학습자의 특성을 기록을 해야겠죠. 연령이나 성, 직업, 보건지식 수준, 학습자 수 등을 기록을 하고, 교육 장소는 학습자가 잘 모일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주민이 대상이라면 그 지역사회 내 마을회관이나 지도자의 가정 등이 장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50분, 100분 또는 1시간, 2시간 등의 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기록하는데, 특정 보건교육 행사 시에는 교육 날짜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교육 목표예요. 교육 목표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블룸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교육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cognitive domain, 인지적 영역, 두 번째는 정의적 영역, affective domai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sychomotor domain. affective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감정, 정서적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인지적 영역, cognitive domain 봅시다. 지적 영역을 말하고요. 지식 영역을 습득 과정에 비추어서 가장 학습하기 쉬운 내용부터 학습하기 어려운 단계로 분류를 했어요. 인간의 두뇌를 움직여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적 영역 안에 첫 번째가 지식의 암기, knowledge, 인간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개념이나 원리, 방법, 유형, 구조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에요. 이 간호학은 거의 암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암기 수준의 지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실용성이 적고 단편적이면서 활용성이 적어요. 행동용어로는 정의하다, 나열하다, 기억하다, 서술하다, 분류하다, 진술하다, 연결하다, 묘사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comprehension, 이해예요.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 영역의 두 번째 영역인데,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하거나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죠. 여러 가지 현상을 비교 분석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행동 용어로는 설명하다, 묘사하다, 표현하다, 보고하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application,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아이디어나 규칙, 이론, 기술적인 원리 혹은 일반화된 방법 등의 추상성을 사용하는 지식 수준을 application, 적용이라고 해요. 행동 용어로는 해석하다, 응용하다, 예시하다, 시범하다 등이 있어요. 분석, 애널리시스, 표현된 아이디어의 위계 또는 관계가 명확해질수록 의사소통을 부분으로 나누는 지식 수준을 말합니다. 행동 용어로는 분류하다, 구별하다, 검증하다, 대조하다 등이 있어요.
자, 종합, synthesis. 요소들과 부분들을 조합하여서 뚜렷한 양상이나 구조를 구성해서 전체를 만드는 수준을 말해요. 행동 용어로는 설계하다, 구성하다, 조립하다, 수립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인데 evaluation이라고 하죠. 주어진 목표에 관해서 자료나 방법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범주의 충족 정도에 대한 질적, 양적인 평가 기준을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말합니다. 행동 용어로는 판단하다, 평가하다, 채점하다, 해석하다 등이 있습니다. 자, 교육 목표 영역의 두 번째 영역이 affective domain이라고 했어요. 자, 정의적 영역은 인간의 태도, 느낌, 감정을 말하는데 수용, 반응, 가치와 조직화, 인격화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receiving, 수용, 어떤 현상이나 자극에 대한 민감성과 그것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주의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행동 용어로는 수용하다, 유의하다, 집중하다, 경청하다 등이 있고 반응, responding이 있는데 단순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심리적인 것을 말하죠. 흥미나 활기찬 정서로 표현할 수가 있고 행동 용어로는 시도하다, 동의하다, 표현하다, 설명하다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치화, valuing이 있는데 어떤 일과 현상에 대해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며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 용어로는 행동하다, 요청하다, 토의하다, 진술하다 등이 있어요. 자, 조직화, organization,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를 통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가치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정의하다, 조작하다, 통합하다 등의 행동 용어가 있습니다. characterization, 인격화, 특정한 가치관이 한 개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생활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개인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형성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행동 용어로는 고수하다, 지속하다, 방어하다, 내면화하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사이코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영역 중에서 사이코모토 도메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심리운동적 영역이 사이코모토 도메인이죠. 이 사이코모토 도메인에는 지각, 태세, 유도 반응, 기계화, 복합 외형 반응, 적응, 창조가 있는데 퍼셉션,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과 대상의 특징 및 관계를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행동 용어로는 고르다, 기술하다, 발견하다, 분리하다 등이 있고 태세, 세트를 말하는데 특정한 종류의 활동이나 경험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태세가 포함이 됩니다. 시작하다, 착수하다, 전시하다, 반응하다 등이 있고 자, 유도 반응, guided response, 교사의 안내하에 학습자가 외형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시에 따른 모방과 시행착오가 포함이 됩니다. 행동 용어로는 측정하다, 조정하다, 분석하다, 조직하다 등이 있습니다. 메커니즘, 기계화, 학습된 내용이 습관화되어서 학습자는 행동 수행에 대한 숙련도와 자신감이 높아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행동 용어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다 등이 있습니다. 복합 외형 반응, complex over response, 고도의 기술을 습득하고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로 복합적인 운동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행동 용어는 복잡한 것을 순조롭게 수행하다 등이 있습니다. 적응, adaptation,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동 활동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동 용어는 적응하다, 바꾸다 등이 있습니다.
창조, origination. 새로운 운동활동이나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창안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교육 목표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한번 보죠. 한 문장에 한 가지 목표를 진술하고 학습자를 주체로 진술해야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한다와 같이 학습자, 교육자의 행위를 주체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와 같이, 이 부분 중요하죠? 학습자 행위를 주체로 진술을 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진술하는데 학습 목표는 직접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외현적 행위라고 해서 overt behavior로 진술해야 되고, 행위 목표는 직접 관찰이 가능한 동작을 묘사하는 action verb, 행위 동사로 진술해야 돼요. 예를 들면 계산하다, 설명한다, 분해한다, 열거한다, 구별한다, 시범한다, 비교한다는 직접 관찰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을 외현적 행위 동사라고 해요. 도달점 행위로 명시하는 것, 도달점 행위에는 내용과 행위의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도달점 행위를 명시할 때 수행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죠. 조건이란 도달점 행위를 명시할 때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련의 구비 조건과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질문에 답하거나 과제 제시, 장비나 도구 활용, 수행 시간 제한, 수행 장소나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등의 정확한 조건을 말하죠. 도달점 행위를 명시할 때 준거 기준을 진술을 하는데 도달점 행위의 수행 준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달점 행위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달점 행위 수행을 한다, 또 도달점 행위 수행을 못한다 등의 표준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에서 네 번째가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에요.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학습 내용은 교수자의 편의와 학문의 체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학습 증진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일러는 교육 내용, 구성, 조직의 원칙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세 가지 요소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계속성인데 교육 과정과 학습 내용 조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종족 관계를 구성하고 또한 학습 내용의 여러 요소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계열성이에요.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의 종적 관계가 앞, 뒤 순차적으로 위계를 따라서 먼저 학습할 내용과 다음에 학습할 내용이 계열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는 것이죠. 순서라고 할 수가 있죠.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확대성, 심화성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내용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심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통합성이에요. 교육과정과 학습 내용 조직의 횡적 관계로 학습자의 과거 경험이 학습 내용과 상호 조화되고 통합되어 바람직한 행위 변화를 이루고 학습자의 궁극적 학습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교육 단계인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 다음 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introduction, 도입 단계예요. 도입 단계는 동기 유발, motivation, preparation, 준비 등을 포함하는 단계를 말하는데 학습자들이 본격적인 전개 단계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학습 의욕을 환기시키고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시키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제나 내용, 개요,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전체 학습 시간의 10에서 15% 정도의 시간을 배정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전개 단계라고 해서 영어로 development예요. 자, 도입 동기에서 교육 동기가 유발되고 목표가 명확히 인식이 되어서 계획에 따라 교육을 진행시켜가는 교육의 중심적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교육 활동의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자는 학습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학습 활동을 결정하면서 학습자가 지식이나 이해, 기능 등을 습득하도록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활용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구성합니다. 전체 학습 시간의 70에서 80% 정도로 시간을 배정하죠. 그 다음에 요약 정리 단계예요. culmination이라고 해서 앞의 단계에서 교육한 것을 정리하고 결론 짓는 총괄적인 또는 결정의 단계를 말합니다. 교육 활동을 종결 짓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동안 지도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대상자에게 질문하거나 함께 토의하기도 하죠. 전체 학습 시간의 10에서 15% 정도로 시간을 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에서 여섯 번째 단계가 교육 평가 방법이에요. 교육을 계획하는 팀이 같이 논의해서 계획 당시 평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평가자 등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대상자별 보건교육 계획인데 지역사회 보건교육 계획을 할 때 진단을 만약에 프리스티 모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회 역학적 진단이 있고 행위 환경적 진단, 그리고 교육적 진단, 행정적 진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회 역학적 진단, 사회적 진단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인구 현황, 사회적 통합성, 지리, 교통수단, 복지, 범죄율, 의료비용. 역학적 진단은 무엇일까요? 사망률, 이환율, 유병률, 발생률, 재해율, 상해와 질병의 우선순위, 사망 원인 분석, 장애 원인 분석, 출산율, 기생충 감염률, 물리, 사회적 위험 요인, 알코올 중독, 모아 건강, 인공유산 이런 어떤 그 이완율이라든가 어떤 퍼센테이지, 그죠? 그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 환경적 진단을 보면 행위적 진단에서 건강행동, 사회적응도, 예방행동, 건강행동 모방, 자가관리행동, 건강 관련 사회행동, 그 다음에 건강 위험 요소에서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섭취, 약물 남용, 스트레스, 안전띠 미착용, 문란한 성행동 이런 것 등 건강 위험 요소를 진단하는 거 행위적 진단에 들어갑니다. 보건교육 프로그램 참가도 행위적 진단에 들어가죠. 그러면 환경적 진단에는 사고 유발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방사선이 노출이 되었는지, 환경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것이 환경적 진단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교육적 진단 봅시다. 교육적 진단에 세 가지 요인이 있었죠. 하나는 성향, 소인 요인이라고 해서 predisposing factor, 교육적 이득, 지식, 태도, 가치, 믿음, 인식도, 동기와 상해에 대한 감수성, 건강행동에 대한 수용성, 건강에 대한 흥미, 자기 효능, 이전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강화 요인 reinforcing factor에는 주민이나 가족 및 보건교육자의 태도, 행동, 영향력, 만족감, 보건교육자 능력, 민감성, 언론 홍보 활동, 지역사회 압력, 법적 뒷받침 등이 있습니다.
촉진 가능 요인에 enabling factor가 있는데 의료기관 이용 가능성 및 접근성, 사회 경제 수준, 수입, 보험 종류, 지역사회와 정부의 건강 우선순위, 보건교육 기회, 교육장소와의 근접성, 교육 수행의 편리성, 건강 관련 기술이 있습니다. 자, 진단 프리스트 모형의 이제 행정적 진단 봅시다. 행정적 진단에 시간 계획표 작성, 예산 확보, 인력 및 시설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 체제, 지역사회 권력 구조, 보건교육자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 보건교육자의 학문적 배경 등이 행정적 진단에 포함이 되죠. 그렇다면 대상자별 보건교육 계획에 지역사회 보건교육 수행 원칙이 있어요. 지역사회 보건교육 계획에 지역사회 보건교육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요구를 정확히 사정해야죠.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보건교육의 목적과 지역사회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선정해야 돼요. 보건교육 시간을 고려해서 보건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보건교육을 위한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보건교육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하고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고 용어 사용이라든가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상자별 주제 선정에서 대상자별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노인이라든가 성인, 모아를 포함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영유아기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중요하죠. 금연, 또 간접흡연의 위험이 있으니까, 또 운동이나 구강건강, 그 다음에 안전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가정 내 안전사고라든가 추락, 생활안전, 또 교통사고, 교통안전, 안전벨트, 교통안전이 포함이 됩니다. 영유아기. 자, 학령기에서는 구강건강, 정신건강, 학교폭력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또 성폭력 대처 능력, 초경, 그러면서 운동도 중요한데 이런 정신건강, 구강건강, 성교육,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 방법, 또 안전도 영유아기에서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력 관리예요. 시력의 보호와 관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서는 건강생활, 금연, 절주, 금주를 해야겠죠. 구강건강,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 학령기에도 스트레스 관리, 자살 예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성과, 안전, 감염병, 만성질환 예방 방법이 포함이 됩니다. 자, 청년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검진을 또 해야 되고요. 표준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되고 금연 절주가 중요하고, 장년기 때는 표준 체중의 유지, 안전한 성생활, 자, 여성 건강의 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골다공증 예방, 유방검진 해야죠. 만성질환 관리가 이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청년기 때는 예방이었는데 장년기 때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겠죠. 노년기 때는 건강생활, 영양, 운동, 또 만성질환, 정신건강, 우울 증상이나 이제 스트레스 관리, 특히 여기에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된다면 이제 치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교육안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대상자 일시
교육 주제, 교육자, 교육 장소, 대상 인원, 소요 시간, 교육 목표, 단계의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학교 보건교육을 만약에 계획한다. 그러면 학교 보건교육 수행 원칙이 있어요. 학교 보건교육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학습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해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어떻게 정확히 어세스해야 돼요. 학생의 준비 정보 파악하고 교육자 학습자와의 관계, 물리적 학습 환경을 포함한 교육 환경을 파악하고 보건교육의 목적과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 목표를 선정을 해야 되죠. 보건교육 학습 목표에 따른 적절한 보건교육 방법을 선정하고 보건교육 시간을 고려해서 보건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건교육을 위한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보건교육에 따른 평가 방법 계획하고 보건교육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해야겠죠.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고 용어 사용이나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 보건교육 계획안 예시에서 주제가 인터넷 중독 예방 보건교육 계획안이 되어 있어요. 제목이나 일시, 교육 장소, 교육 목표, 학습 단계 과정에서 도입, 그래서 인사 및 소개하기, 인터넷 중독 지식 정도 파악하기, 또 전개 활동 내용, 인터넷 중독 이해하기, 정리 및 평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교육 방법 강의식 질의응답, 또 동영상 PPT 설문지. 자, 시간의 배분은 10분, 30분, 10분으로 배정되어 있고 평가 방법은 OX 퀴즈, 평가지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장 보건교육 계획이에요. 산업장 안전이나 보건교육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 및 건강에 관계되는 지식이나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을 산업장 안전 보건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주가 산업장 근로자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장 안전보건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 위해 요인 관리를 교육해야 돼요. 개인적 위해 요인 관리 교육은 의식 및 생활 양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일반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의식 및 생활 양식 변화를 위한 교육에는 금연이나 운동이나 체중 조절을 위한 체력 관리, 식사 습관 및 영양 지도하는 영양 지도,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훈련을 위한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 관리 방법, 레크리에이션, 가족 계획이 들어가죠. 그 다음 일반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이 있는데,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이나 금연, 체중, 식이요법, 일반 질환에 대한 관리 및 예방,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의료 서비스 활용 및 안내 등이 있습니다. 자, 산업장 보건교육의 수행 원칙이 있어요. 산업장 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보건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한 산업장에서 보건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산업장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 요구를 정확히 사정해야 하고 보건교육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건교육에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죠.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들의 반응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고 용어 사용이나 정보 제공 등 의사소통을 정확히 하면서 회사 사정이나 구조적 문제 등 장애 요인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교육 중재 전략이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수한지 검토를 하는 거죠. 산업장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신뢰를 보면 Live for Life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다음에 Health Enhancement Activities IBM, 그리고 Total Life Concep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암검진, 요통 감소, 체중 조절, 스트레스 관리, 금연, 개인 간 의사소통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산업장 보건교육 계획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VDT라고 아시죠?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이라고 해서 견환 장애라고 하죠. 컴퓨터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사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VDT 증후군을 예방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의 중요성, 전개에서 VDT 작업 근로자의 올바른 작업 자세, 건강체조, 그 다음에 정리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 보건교육계획 한번 봅시다.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보건교육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를 중심으로 주로 개별 보건교육을 실시하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교실을 운영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대상 및 내용을 보면 환자 보호자를 상대로 복약지도, 체중관리 운동요법, 합병증 예방 및 재발 예방, 정기적인 진료, 스트레스 관리, 숙면 이런 것들, 식사요법, 그 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행위,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 환자 보호자 등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그리고 영양, 운동, 알코올 남용 예방. 지역사회 주민은 질병을 예방하고 정기건강검진,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습관 관리를 하면서 심뇌혈관 질환 관리, 신체활동 관리, 치매 예방 및 관리, 감염성 질환 관리, 스트레스 관리, 만성 질환 관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보건의료기관 보건교육 수행 원칙을 보면 환자는 기본 구성원으로서 교육 목표 설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죠. 수술 후, 그 다음에 당뇨라든가 DM 훅과 관련돼서 많은 교육을 합니다. 환자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여러 영역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필요하고, 교육 시작 전 대상자의 교육 요구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난 뒤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해야겠죠. 파악된 보건교육 요구도를 고려해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됩니다. 교육 내용이나 전달되는 정보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보건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 목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교육은 상호 신뢰와 존경심,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막연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주며 수시로 피드백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건의료기관 보건교육계획안 보면은 요즘 이제 파킨슨 병이 많이 유병률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넘는 초고령, 세계에서 1위예요. 가장 오래 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 병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병률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파킨슨병 환자로 하고 주제를 생활 속 파킨슨병 관리 실천법으로 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파킨슨병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를 위한 실천법을 이해하고 적용을 하고, 자, 여기 도입 부위에서 보면 파킨슨병이 무엇이고 이 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파킨슨병 관리가 어떻게 필요한지 필요성을 말해주고요. 파킨슨병의 원인과 증상, 진단검사, 위험인자 치료법, 합병증에 대해서 이제 PPT를 사용해서 강의를 하고, 이 관리 및 예방을 할 때 우울증이 상당히 심하니까 우울증 관리, 신체활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 질병의 진행성에 따른 관리, 물론 약도 먹지만 요즘은 그 물리치료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